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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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제가 약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는 주로 이제 그 약이 병을 치료를 하지만은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독성 물질에 어떤 진짜 독성이 있는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요. 제가 학교에 있기 전에 그 방사선이 그 암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좋은 도구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의 그 암이 아닌 정상 조직에 맞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했었는데, 전자파도 큰 범위로 치면은 그 파동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은 굉장히 빈도가 많은 파동이고, 전자파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동이 약한 그 파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은 이 생체를 투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폐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 방사선을 하고요. 더 강한 방사선의 양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전자파는 그 파동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투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물리적인 성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차이입니다. 방사선하고 전자파. 그래서 방사선은 이호나 방사선이라고 그러고, 전자파는 이호나 비이호나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호나 시키지를 못하는, 그 다음에 몸에 투과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투과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요. 이 전자파의 영향은 국내나 국외나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은 가장 그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역학 연구라 그래서 전자파를 쓴 사람들이 뭐 암이 얼마나 발생됐느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역학 연구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암이 걸렸느냐, 어떤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팀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라 주로 이제 쥐나 그 마우스 이런 어떤 동물을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자파, 그다음에 사람은요, 지금 제가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은 휴대폰만 쓰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이게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에 그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쥐는 저희가 굉장히 그 조정을 잘해서 전자파만 노출되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조건을 그렇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쥐에 대한 영향은 전자파만 노출되는 아무것도 노출이 안 되고 전자파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에 의한 영향을 사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결국은 역학연구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노출이 돼서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쥐나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나온 데이터하고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파가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많은 데이터가 있지가 않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2012년도에 국제암협회, 그러니까는 국제 기구가 있어요. WHO라고 국제보건기구라고 모든 보건에 대한 그런 것을 관할하는 그 WHO 국제보건기구가 있는데 그 밑에 국제암협회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협회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은 이 물질이 발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암을 유발하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이고 그다음에 뭐죠? 담배. 이거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미 암이 발생된다라는 게 이미 확인된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암의 발생이 얼마나 빈번하게 유발이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 기구가 있어요. 국제암협회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자파도 지금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WHO 아까 그 국제 그 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협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2012년도에 휴대폰 전자파가 이게 이제 영어로 썼는데 발암물질 2B로 했어요. 아까 그 미세먼지나 그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2B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발암성이 근데 모든 암에서 다 그렇지가 않고 이 글라이오마라는 게 뇌암이에요. 근데 휴대폰은 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두 경부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요즘은 학생들은 뭐 이렇게 안 하죠. 전부 다 그 메시지나 SNS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또 어머니들은 이 전화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그 두 경부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뇌암의 경우에는 이제 2B로 그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B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2B로 지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좋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할까요? 자꾸 끊으시. 2B로 그 지정한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B로 지정을 했는데 그 동물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전자파만 노출된 게 아니라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미세먼지도 노출됐고 그래서 경향은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이 전자파에 의한 영향이 있다 없다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진짜 있다. 아까 말한 미세먼지나 담배는 이미 사람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동물을 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랬다. 그래서 확실하게 발암성이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전자파는 사람에 대한 역학 연구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동물을 가지고 한 데이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계속 지금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실험 방법이 테크닉이 그래서 이제 테크닉이 발달함에 따라서 동물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험에 따라서 어찌됐건 지금 동물에서는 영향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네.
이걸로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2B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2B는 아까 말한 대로 1급 발암물질, 아까 담배나 뭐 이런 아까 그 방사선, 그죠? 아까 암 치료하거나 우리 여기 뭐 폐 검사할 때 하는 그런 방사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뭐 담배 이런 거는 다 1급 발암물질인데 2B예요. 전자파는. 근데 여기 전자파가 들어가 있는 2B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커피도 이 2B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까 말한 국제암연구협회에서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유발한다가 아니라 아까 1급에 있는 거는 유발한다고요. 이 2B는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한 40 내지 50%다라는 얘기입니다. 2B. 2A는 한 가능성이 있는데 80% 이상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3급 이하에는 발암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파는 뭐 커피나 뭐 젓갈, 뭐 나물도 짜게 하는 경우는 이제 발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2B예요. 이 근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가능성에 대한 동물 데이터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2B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 WHO 그 국제보건기구 모든 우리 질병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거를 국제적으로 관할하는 게 WHO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국제암협회에서 발암성이냐 이런 것도 이제 그 결정을 하고요. 또 데이터가 쌓이면 그 발암성의 정도가 바뀝니다. 만약에 지금 전자파가 2B지만 또 연구 결과가 이게 발암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게 2A 뭐 1까지는 제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2A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 발암성이 있는 것이 아주 부정확하다 그러면 그게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으로 나왔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던 것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는 또 이 전자파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기네들은 모든 세계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런 쪽에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질환과의 관련성을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WHO에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또 한 몇 년에 한 번씩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결론을 내려서 자료를 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업데이트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WHO가 이 전자파에 대한 건강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쪽에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일본, 그래서 보면 이 전자파가 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나라들 있죠. 그런 데서는 옆에서 내가 전자파 사용하면 옆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사는 나라에서는 이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옆에서 쓰는 것이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저기 뭐 송전탑이 저기 있는데 그게 내가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송전탑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연구는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지만 이런 쪽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뚝뚝 떨어져서 사니까 그 전자파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앞에 나가면 뭐 송전탑 있고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게 될 수밖에 없고 뭐 휴대폰도 뭐 너무 많은 지하철 타면은 거기 있는 만약 100명이 지하철에 있다면 뭐 전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요새 와이파이 같은 거는 뭐
뭐 거기 젊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이 휴대폰 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떨까 나한테 이런 염려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혼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럴 염려 거의 없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 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시간도 없고 근데 미국은 그 대신에 미국은 미국이 좋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관심이 없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도 이것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그런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돈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는 거를 이제 저는 뭐 전자파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기적으로 나한테만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필요 없지만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도 내가 조금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적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과학에서는 좀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한테도 과학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렇고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럽은 많이 해요. 유럽은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국가적인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자기네끼리 그 그룹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왜냐면은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나라들도 붙어 있고 거기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전자파 그 기준을 채택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은 뭐 영국 뭐 스위스가 굉장히 아까도 굉장히 그 엄격한 그런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전자파 특히 유럽, 일본,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 요새 이제 조금 이제 이때까지는 중국이 조금 잘 살지를 못해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휴대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자파에 대한 연구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아까 뚜렷하게 이게 영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방사선 같은 경우 방사선 쪼이면은요 암이 확 생기는 게 보입니다. 연구자로서는 뭔가 이렇게 확 보이는 것이 그 연구하기가 좋지 이 전자파는 안 나와요. 결과가 아직까지는 그 테크닉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아주 미미한 그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만 이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영향을 나오고 또 저같이 무딘 사람은 뭐 전자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하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뚜렷한 이렇게 뭐죠? 결과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2001년부터 이제 제가 방사선 아까 말한 그 엑스레이나 이런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같은 레이 물론 그 위험도라든지 성질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같은 어떤 그 레이 그 뭐죠? 이 파동에 의한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파 연구에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어떤 물질이 그 유해하냐 사람에 유해하냐 안 유해하냐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여자한테는 태아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정자예요. 왜냐하면 태아가 가장 예민하고요. 남자에서는 정자가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태아가 왜 예민하냐면 그 수정되고 10달 후에 그 어떤 인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포가 그 분열하고 분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정자는 하루에 1억 개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포의 생성 능력이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세포가 액티브한 활성이 높은 그런 세포가 이 모든 외부 환경에 예민해요. 그래서 임신부는
뭐 약도 먹지 마라, 감기약도 먹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뭐 엑스레이도 쪼이면 안 되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 이유가 이 어른한테는 괜찮은 그런 팩터가 요인들이 이 아기들한테는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자가 매일 이렇게 씩 만들려니 얼마나 활발하게 얘가 운동을 하고 그 생성을 해요. 거기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옛날에는 그 핸드폰을 여기다가 많이 차고 댕겼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여기다 해서 여기다가 차고 댕기면 정자 형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어떤 인자가 조금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태아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태아한테 영향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는 가장 예민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을 봤어요. 이거는 물론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쥐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쥐한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쥐예요. 쥐가 태어나면은 실질적으로 저기 방사선 아까 말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쥐도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인데 얘가 이제 손가락이 뭐 4개든 3개든 이렇게 기형아가 나오고요. 이 뇌도 원래는 이렇게 크기가 이제 쥐 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소뇌라 그래서 뇌가 줄어드는 그런 기형아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 아까 말한데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작은 손가락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 2개가 이렇게 작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절단된 것처럼 그게 잘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막 5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이제 기형 이런 것이 이제 방사선 이거는 전자파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로 방사선 그렇죠? 방사선에 의해서는 이런 기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형이 전자파에 의해서도 나오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사용한 전자파 이 쌀라는 거는 휴대폰의 그 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쓰는 휴대폰은 한 0.4 지금 제가 한 거는 2와트 퍼 케이지인데 여러분 저기 어머님들이 쓰는 거는 0.4 그러니까 이거에 몇 배보다 적은 거죠. 지금 굉장히 작은 양인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높게 한번 전자파를 노출을 시켜서 그 기형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겉모습 쥐의 겉모습만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분자적으로 이 유전자 레벨로 실제로 기형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연구도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혹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겉모습 손가락이 있느냐 뭐 뇌가 줄었냐 이 속 안에 있는 장기가 어떻게 좀 이상한가 이런 어떤 겉모습 이 속에 있는 장기 이 정도만 본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기형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진짜로 뭐가 문제가 뭐 돌연변이가 생겼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약이든 어떤 물질이든 새로운 어떤 독성 물질이 생기면은 첫 번째로 이 물질이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생에 쥐는 1년 반 내지 2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사람은 지금 뭐 80,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쥐는 뭐 빨리 죽는 거는 1년 반, 조금 오래 사는 거는 2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쥐의 전생애를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 뭐 어떻게 뭐 암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은 노화를 촉진시키느냐 아니면 뭐 알츠하이머 뭐죠 이 치매 같은 거를 유발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생애를 노출을 시키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 미세먼지는 워낙 이미 규명이 됐고 요새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 비스페놀이라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데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뭐 홈쇼핑 보면은 무슨 그릇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 뭐 나오잖아요. 그런 환경 호르몬 그것이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의 호르몬하고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완전히 깨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런 거를 파괴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금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요새 새로 나온 신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해서 진짜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장기 노출을 이거 지금은 이제 여기는 1년간 저희가 이제 2년간은 다 안 했고요. 1년간 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전생에 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얼마나 생기는가, 그다음 몸무게나 장기 무게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혈액 뽑아서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쥐도 이제 혈액을 뽑아서 여러 가지 무슨 뭐 고지혈이냐, 뭐 아니면 간 뭐 이상이 있냐, 뭐 혈액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도 뭐 병원 가시면 요도 검사하잖아요. 얘도 이제 똑같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쥐는 이제 죽여서 부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거 안 되지만 이제 쥐는 죽여서 그 각 장기 뭐 위, 뭐 간, 폐 이런 거를 전부 다 적출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 전자파를 노출을 해서 1일 45분, 그러니까 많이 써서 1일 45분. 근데 뭐 어머님들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주 5일 1년간 노출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더 이상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노출을 시키려고 싶은데 이게 쥐는 그렇게 막 오랫동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쥐를 그렇게 노출을 시킨다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쥐에서 노출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노출을 했더니 여기에서도 아직 지금까지의 데이터로서는 조금 더 이제 뭐 발전된 그런 어떤 테크닉을 쓰면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쓴 테크닉에서는 이제 무슨 유해성이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인데요. 아까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서 아까 뇌암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뇌암인데, 그런데 아까 그 WHO에서 휴대폰은 뇌암에 대한 가능성, 뭐 물론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뇌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 송전탑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전기에서도 이게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도 이렇게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뭐 우리 여기 도시는 송전탑이 없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전자장판, 거기가 이제 아까 말한 송전탑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거, 휴대폰 전자파하고 그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조금 다른 종류의 전자파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많이 하는데 그 전기장판은 그다음에 뭐죠? 황토 뭐 침대, 뭐 온돌 침대, 뭐 거기 전부 다 밑에 다 전기가 들어서 좀 전자파가 덜 하는 게 요새 뭐죠? 이 물 흐르게 하는 거. 그게 조금 그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통과하니까 그게 조금 낫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난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기 미래전자파에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좀 난가요? 좀 나요? 전자파가? 좀 나요? 그게? 좀 직접적으로 전기가 깔린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게? 하여튼, 그 전자파하고 휴대폰 전자파는 조금 그래서 그 전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 건 굉장히 오래됐고, 휴대폰은 역사가 뭐 198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썼기 때문에 역사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휴대폰 사용한 거. 그렇지만 전기는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오래전에 WHO에서 이미 지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2B예요. 같이 이 휴대폰 전자파나 이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아까 바람의 가능성은 2B, 아까 한번은 40 내지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동 말동하다라는 거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송전탑이나 이 전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는 왜 그러면 2B로 지정을 했는가? 그거는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휴대폰은 아까 말한 이 뇌암이고 이 전기에서 나오는 그 송전탑에서나 이 전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백혈병. 그런데 이제 백혈병을 동물 모델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림포마는 뭐냐면은 이런데 이런 사타구니 이런데 보면 혈액의 정거장이에요. 임파구라 그래서 림포마는 이제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임파구라 그래서 혈액의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타구니에 임파구가 있고, 특히 어머니들 유방암이 걸리면은
임파구에 유방암세포가 있으면 이건 전이가 됐다라고. 왜냐면은 암세포는 전이가 될 때 어디를 통하냐면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임파구라는 것이 혈액의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임파구에서 암세포가 보이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혈액에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전이가 쫙 될 수가 있습니다. 임파구. 왜냐면 돌아다니는 혈액이 여기를 다 통과하는데 여기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거 이미 혈액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파구암이죠. 근데 정식 이름은 림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휴대폰이 실제로 임파구암, 림포마가 생기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똑같이요. 아까 하루에 45분 이제 해서 2와트 kg, 그러니까 4와트예요. 토탈 두 개의 전자파를 4와트를 해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휴대폰에 0.4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거의 100배 이상의 전자파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암이 걸리면 죽으니까 생존율, 그 다음에 암 발생률, 그 다음에 림포마는 아까 말한 대로 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암이 걸린 쥐는 달라요. 혈액에 여러 가지 마커들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암이 생겼는지를 조직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전자파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예민한 게 태아하고 정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자, 이것도 수컷 마우스, 수컷의 쥐의 정자 형성에 대한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데이터는 이제 아직 영향이 없는데 다른 연구자, 한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데이터는, 근데 그거는 휴대폰은 아니에요. 아까 이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정자 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휴대폰 전자파 갖고 했을 때는 아직 정자 형성이라든지 정자의 운동성, 또 그래서 요새 불임 부부가 많은 이유가 이 남성들의 이 정자 능력이라는 생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1억 개가 생겨야 되는데 5천 개밖에 안 생긴다. 아니면 운동성도 이게 따다다닥, 얘는 꼭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전자를 실제로 보면 올챙이 같이 생겨서 따다닥딱 잘 가야지 이렇게 이제 이 난소에 난자하고 딱 만나는데 얘가 운동이 시들시들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 환경 호르몬의 문제다. 아니면 전자파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많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조금 이렇게 운동성이라든지 정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임 젊은 부부들이 조금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휴대폰은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서 WHO에서도 이 암에 대한 영향을 마구 보고 정자 이렇게 기형 이렇게 봤는데 더 높여서 엄청나게 센 전자파를 조사를 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가 그렇게 그렇게 영향이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WHO에서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가라고 지시를 해주냐면 가이드라인을 줘주면 요새는 이제 제일 문제가 또 뭐예요? 치매예요. 왜냐면 오래 사니까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렇게 전자파 많이 노출을 하면 우리가 많이 쓰면 혹시 이 치매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뇌질환 특히 치매나 파킨슨 이렇게 덜덜덜 떠는 파킨슨 질환이나 이런 것에 혹시 전자파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포커싱 하다.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연구도요. 전자파 단독으로는 암이 유발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은 전자파만 단독으로 노출되는 조건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미세먼지하고 복합적으로 또 담배하고 복합적으로 또 아까 말한 환경호르몬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그런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인자하고 같이 내 몸에 왔을 때는 다른 영향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파하고 담배,
전자파하고 미세먼지, 전자파하고 환경호르몬, 그다음에 전자파하고 무슨 뭐 오염되어 있는 물, 뭐 이런 거하고의 어떤 복합적인 그런 영향이 만약에 했을 때 혹시 발암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뭐 기형이나 아니면 정자에 대한 영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자파 단독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기보다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환경에서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연구해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또 그렇게 그런 연구를 세팅한다라는 게 돈도 많이 드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는 그렇게 복합적인 그런 전자파하고 다른 어떤 발암 물질하고 복합적인 그런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두 가지 뭐 이거는 뭐 어머니들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 연구도 그렇고 그 외국에서의 연구도 그렇고 하나는요. 그 치매 형성을 완화시킨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연구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팀은 뭐를 개발하냐면 기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전자파가 여러분 저기 어머님들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염 이렇게 그 뜨뜻하게 해서 이렇게 염증 완화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질환을 그러니까 정상인한테는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질환을 치료하는 쪽에 전자파를 이용하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는 어떤 그 그룹에서는 이거를 했더니 알츠하이머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전자파 이겨 기구를 이렇게 모자처럼 쓰고 댕겨서 완화시키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하는 팀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그거는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대한 얘기고 정상인의 알츠하이머를 촉진하는 거는 또 어나더 얘기니까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하고 지금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거, 치매를 치료하는 거,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걸린 사람이 혹시 이렇게 전자파를 많이 맞으면 치매를 더 많이 만들거나 촉진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두 가지의 연구가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펙트 그런 영향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치매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해서 만약에 치료의 효과는 진짜 치료 어떤 기구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지 될 거고 정상인의 어떤 치매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하냐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연구 그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지금은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거 특히 이제 사람의 어떤 근데 저는 지금 뭐 연구를 오래 해보니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담배도 아까 1급 발암물질인데 담배 핀다고 해서 암 다 안 걸립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셨다고 암 다 안 걸려요. 물론 암에 걸리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어떤 분은 담배 뭐 80, 90까지 피셨는데도 암 안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전자예요. 내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담배 하나도 피지도 않았는데도 폐암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술 하나도 안 드셨는데 간암 걸리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용량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에서는 용량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예민한 사람한테 전자파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실제로 전자파에 진짜 막 영향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다라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예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전자파에 예민한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자파를 이제 좀 조심하고 그런 쪽의 연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훈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께도 유익한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흔히 쓰는 수치나 선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이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호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혹시 저기 이윤실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무슨 질문 간단하시거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뭐 너무 막 이렇게 의학적이고 이래서 그런가요? 너무 어렵게 드렸어요? 예, 예. 네, 예. 질문하십시오. 네.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자파가 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안 대표님이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소리요? 네. 그러면 뭐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기 방금 소개받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호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공학 전공했고요. 전파공학 전공해서 그럼 이제 그 전자파가 이제 이윤식 교수님은 전자파를 가지고 이제 쥐 세포 실험하고 해서 이제 전자파가 진짜 영향이 있냐 없냐를 이제 규명하시는데 아까 쭉 봤더니 이제 뭐 노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전자파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이펙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아까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이윤실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주부님들 많이 드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가 이제 투비 등급 바람 강한 물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하여튼 그게 3등급으로 내려왔어요. 커피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이제 정정해 드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처음에 무선 마이크 막 썼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막 끊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무선 마이크도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여기 유선은 괜찮은데. 근데 왜 그러면 막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전파를 쓰니까, 전자파를 쓰니까 이게 뭔가 거리에 따라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폐되거나 하는 성질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실험도 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리 때문에 제가 소리를 높일게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자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 집안에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또 몸에는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불안한 전자파의 현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전자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전자파는 과연 이렇게 위험한 수준인 것일까? 제보자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제보자의 집을 방문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TV, 냉장고부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에어컨까지 눈에 띄는 개별 제품들의 전자파 발생 수치는 이미 공식적인 측정 결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제품 자체의 전자파가 아닌 가족들이 실제 자주 생활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전자파를 측정해 보았다. 과연 측정 결과는? 이처럼 안방, 거실, 주방 등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국제 안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모든 가정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을 놓고 봤을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이 정도의 전자파는 문제될 것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30cm 정도 떨어져 사용하게 되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10분의 1 전자파가 감소하게 되므로 가전제품 사용 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고민 해결되셨나요? 이제 전자파 걱정 없이 편안하고 전자제품의 편리함을 누리세요. 불을 좀 켜주시죠. 저기 전자파가 아까 이제 이윤식 교수님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주파수로 따지면 이제 60Hz 송전선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전기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고 또 이제 휴대폰 사용하면서 나오는 전자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자파가 두 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 영향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뭐 유해하니 무해하니 이런 논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공학적으로 실험 쭉 해보고 또 이제 생물, 그러니까 동물 실험도 해봤더니 60Hz 쪽, 그러니까 낮은 저주파의 전자파는 이렇게 인체에, 그러니까 어떤 생체에 자극작용을 주는 거예요. 자극작용.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휴대폰 전자파 쪽은 열작용을 오래 이렇게 쓰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죠? 그런 이제,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래 쪼이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평생을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른다. 그러면 국가나 국제기구나 WHO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담배라는 물질도 처음에는 발암 물질로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뭐 담배 회사에서도 계속 뭐 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증빙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담배는 암을, 그러니까 아까 윤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하고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딱 1등급으로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파는 이제 2B 등급인데 2B 등급은 사실은 이제 암을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2B 등급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여러 실험을 거쳐서 봤더니 전자파의 이렇게 성질을 이제 사람들이 알면 회피할 수 있겠다, 피할 수 있겠다. 나중에 이게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하고 정식으로 공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건 발암 물질이라고 공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파의 성질은 이런 거니까 물리적 성질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눠드린 뭐 가이드북이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전자파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자계랑 전계랑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나 거리의 3제곱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2m 떨어지면 한 4분의 1이나 4, 3은 12분의 1로 팍팍 떨어진다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파에 대해서 약하게 노출되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사람의 이제 안전 계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연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60Hz 전자파, 가정에서 쓰는 전자파는 자계, 그러니까 그 자석 같은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자석 주부님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공부하실 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슨 힘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60Hz는 자계 성질. 자계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단위가 가우스라는 단위를 써요. 미리 가우스, 뭐 테슬라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국제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영향을 주더라 동물한테. 그거에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이렇게 이제 직업인하고 또 일반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보다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는 수준.
그러니까 60Hz 우리가 전기 제품 쓰는 것들은 저기 이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라고 저기 보시면 있는데 833 가우스보다 낮으면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고 저기 이제 휴대폰 전자파는 또 이제 다른 단위인데 전개라든가 뭐 이렇게 전력 밀도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대역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안전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딱 고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여드릴 게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게 거리 따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리 따라 얼마큼 이렇게 떨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실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 저렇게 이제 전자레인지를 돌리시잖아요. 돌리시면 이제 저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파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계측기인데 저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측기고요. 그래서 쭉 보면 돌리셨어요? 자,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짝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봤더니 이제 140 가우스가 나왔어요. 140 가우스. 예. 요게 이제 에서 피크로 나오는 건데 140 가우스고 한 10cm인가요? 한 30cm 떨어뜨려서 한번. 이게 10cm입니까? 네? 네, 10cm 떨어져서 한번 볼게요. 네. 10cm 떨어졌더니 이제 107.3, 107 가우스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한 30cm? 네. (30cm) 떨어졌더니 30 가우스 정도 나왔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60cm 떨어져 볼게요. (60cm는) 6.7 가우스 정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1m요? 네, 1m 떨어져서 볼게요. (1.7 가우스) 정도 나왔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꺼주시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이제 뭐 저희들이 표를 저기 전자파 인체 보기 중 833 가우스인데 아까 처음에 바짝 붙여서 쟀을 때 140 가우스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이니까 한 한 7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주부님들이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이렇게 바짝 붙어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은 실제로도 다 저러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다 만족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이제 전기장판이나 특히 더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전기장판 사람이 밀착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계측기를 가지고 인체 보호 기준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그 뭐죠? 금사 적합성 인증을 받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전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보다는 다 낮은 제품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또 좀 불안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서 사용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윤실 교수님 잠깐 말씀 중에 전기장판하고 요즘 뭐죠? 저 새로 나온 온수 매트. 그러니까 온수 매트는 사실은 매트 위에는 전자파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수 매트의 원리는 그렇죠. 물을 이렇게 그렇죠. 데펴서 전기로 물을 데핀다는 게 그랬더니 뭐 표준 말이 아니라 그러던데 하여튼 덮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돌리면서 그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전기 온돌 매트 위에는 전자파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런데 그걸 덮이려면 전기로 덮이니까 그 전기로 덮이는 부분 있죠. 거기서는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주부님들 쓸 때 그걸 뭐 머리맡에 두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발 쪽으로 둔다거나 멀리 두시면 전자파로부터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휴대폰 같은 거 쓰실 때는 이렇게 휴대폰 보시면 이렇게 뭐 안테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테나 표시가 많을 때는 통화가 잘 되죠.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나 아니면 지하 공간이나 가면 통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테나가 줄어들고. 근데 그때 막 억지로 통화를 하려고 하면 휴대폰의 원리가 휴대폰과 기지국이라고 이렇게 기지국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옥상 같은 데 보면 기지국 보이시죠? 이렇게. 그거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아까 그 무슨 마이크처럼 그죠? 하는데 이게 멀어지고 안테나의 송신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파가 약해지니까 그죠? 송수신하는 게 약해지니까 이 휴대폰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그게 약해지면 통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전자파를 내보내요. 그러면 통화가 잘 안 될 때 억지로 통화를 하면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사람이.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되고 안테나가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막 통화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른 방법 나와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SMS로 한다거나 뭐 문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전자파에 훨씬 작게 노출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을 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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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끔. 얼마만큼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국립전파연구원이라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신데. 네. 저기 휴대폰은 이제 위치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기지국 위치를 등록을 받아서 자기 휴대폰 자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지국에다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전자파를 보내게 되는데 기지국으로 그럴 때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미약한 그 수준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휴대폰은 일단은 아까 이윤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험하실 때는 2W/kg으로 실험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쉽지 않은 그 실험을 위한 실험 목적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높게 그 실험을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출시를 할 때 그 이제 인체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대 출력을 놓고 그 최악 조건에서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1.6kW/kg. 와트/kg. 그러니까 아까 실험은 2W로 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최악 조건으로 저희 인체 영향 평가를 할 때는 1.6W/kg으로 하는데 그걸 통과를 해야지
저기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최대 출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거는 이제 최악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0. 아까 저 이효식 교수님 0.4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은 이제 좀 0.4로 이제 측정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낮게 나오고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신다면 엄청 그 생각보다 그 노출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키즈폰도 그 시험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키즈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휴대전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키즈폰 같은 경우는 사지 측정. 예. 그러니까 몸통 사지 손에서 차 있는 거를 측정도 하고 입에 대고 있는 것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전자레인지요. 네. 전자레인지 안에서 중심물이 있고 네. 떨어지는 거는 전체에 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비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그건 이제 뭐 환경 문제고요. 환경에 그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용돈 PD의 뭐 거리 엑스팔인가 거기 보면 전자레인지 안에 전자파로 음식을 데우면 그 음식에 전자파가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이게 뭐 암을 유발한다 막 그런 이제 괴담이라고 그러거든요. 괴담. 다 괴담이고 실험해봤더니 암 그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자파를 이렇게 뭐 모아놓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개발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뭐 완전히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파라는 게 이렇게 뭐 음식물에 이렇게 남아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오븐기는 괜찮은 거죠? 오븐은 뭐 이렇게 그걸로 하는 거죠. 예. 저는 오븐기는 잘 모르겠어서. 아니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이제 전자파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기 제품이죠. 전기 제품인데 그걸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까 우리도 실험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인체 기준보다 훨씬 낮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전자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또 극히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막 그렇게 이제 올리시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또 거기에 사실은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는 더 빨리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현혹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실험이나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다 이렇게 아까 윤식 교수님 보셨지만 실험도 하고 있고 뭐 동물 실험, 세포 실험 아까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어폰으로 하면은 전화 통화할 때 핸드폰 직접 하는 것보다 네. 이어폰을 하면 전자파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얘기 있는데 네. 그거는 예, 그 책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기 이어폰 그러니까 전자파는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급격하게 낮아진다. 다 그 원리입니다. 아까도 한 5mm 휴대폰도 5mm 뛰면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 끼면 뭐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또 문자 보내면 인체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네. 네. 예. 예. 네. 예.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실험을 해봐야 되나요? 기축이 있고 안에 이제 발신기, 송충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많이 모여 있다고 전자파가 더 많이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건 지하철 내에도 이제 통신을 하게끔 뭐 그 중계기를 설치를 합니다. 중계기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일정하게 이제 전파가 이제 방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그 수신을 해서 신호를 수신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는 거라 뭐 저기 여러 명이 뭐 여러 개의 휴대폰을 논다고 해서 그 중계기랑 통화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같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신이 안 될 때 자기 위치를 빨리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전파를 한 번씩 간헐적으로 찔끔 이렇게 발사를 시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뭐 노출이 있을 수도 많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송전탑이요. 송전탑도 저희들도 이제 송전탑 밑에도 측정하고 많이 하거든요. 하면 송전탑은 사실은 이제 가서 직접 측정을 해보면 저 기준보다도 낮습니다. 바로 밑에서도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뭐랄까 이렇게 중압감이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그 두려워하는 거지. 실제 송전탑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Hz 전자파잖아요, 그죠? 60Hz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유럽 쪽은 50Hz도 쓰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자개가 영향을 주는 거 인체한테.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은. 근데 그게 833mHz라고 그랬고 그보다 낮으니까 실제로는 뭐 영향이 없는 거죠. 없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투비 등급 만든 거 있잖아요. 국제암연구소. 그걸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게 여러 연구들을 다 조합을 한 거예요. 동물 실험도, 세포 실험도, 역학 연구라고 그 송전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거 막 했어. 막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송전탑 밑에 사는 사람이 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백혈병에 걸릴 수 있는 거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봤는데 어떤 연구들은 암을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있고 어떤 연구는 암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막 여러 연구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냐. 그럼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는 8, 90%가 영향이 없다는 논문이 많으니까 영향 없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라도 영향이 있다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제 목적성이 있으니까 조그만 어떤 실험이라도 그게 그러니까 반복 실험을 해서 그게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비 등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도 시켜드리는 거고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좀 피하는 방법, 그걸 이제 현명한 회피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저기 이렇게 여러 주부 교육 다녀봤는데 이렇게 저기 조용히 잘 하시는 주부들한테 오늘 대단히 고맙고요. 뭐 또 질문 있으시고 하면 그 여러분들 휴대폰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네이버도 좋고 뭐 구글도 좋고 생활 속 전자파를 한번 지금 한번 쳐보시겠어요? 생활 속 전자파. 그러면 뭐 사이트 하나 뜨죠. 생활 속 전자파. 국립전파연구원의 뭐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마크 뭐죠 그거? 하여튼 절개찾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동영상도 있고 아마 이제 오늘 교육한 것도 나중에 동영상 올라올 건데 그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거기 Q&A도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자파가 무조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거리를 유지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전자기구를 대할 때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면 그 전자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거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주부님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가 무서울 수도 있고 어린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많은 거를 느꼈고요. 더욱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생활에서 와닿는 강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전자파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주부들이. 근데 오늘 듣고 많이 배우고 실생활에서 많이 참고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